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어제는 우리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익히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다른 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진화되어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교육급여가 생길 때에는 당시 생활보호제도일 때에 생겼습니다만, 1979년도에 교육부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교육급여죠. 그때에는 79년도에는 중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82년도부터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교육보호가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79년에는 이제 중학생을 했다면 87년부터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실업계에 지원을 한 이후 약 한 10여 년이 지난 96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당시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했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성적이 상위 30%에 든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97년도부터서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도 교육 보호를 시작하기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중학생에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중학생에게 했다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하는데 약 한 8년가량이 소요됐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했던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데에는 9년, 1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과 국가의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복지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 79년도에는 교육은 중학교 정도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다시 확대됐다 하더라도 87년에는 그러면 수급자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얼른 기술을 배워서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먼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교육급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학생조차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간 450만 원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50만 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정도는 거의 사실상 공짜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원입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450만 원 정도면 크게 학자금에 보탬이 되고,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저희 광주대학교만 하더라도 대체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체 등록금의 약 30%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뭐 한 350만 원쯤 된다면 합치면 7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700만 원의 30%인 3, 7, 21, 약 한 200만 원 정도를 학교에서 면제해주면 이 사람이 내야 할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2011년 현재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대학을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래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제대로 배워서 이제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79년도에야 중학생에게 등록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학교는 모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입학금이나 수업료라는 것이 없어져서 국가에서는 이제 참고서 값이라든지 학용부 값의 명목으로 중학생에게는 약간 지원해주고 현재는 주로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급여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교육급여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생들에게 각종 장학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교육급여가 확대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의료급여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교육급여의 내용은 보다 확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집단으로는 65세 이상 노세자가 있고 또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 18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들은 대개 중증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역을 보면 다분히 수급자들이 겨우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규모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병의원을 다닐 때 큰 자기부담금이 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쌀값, 반찬값은 먹으면 똥으로 변해봅니다. 또 병의원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중증장애인이나 혹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 예산이 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지 예산을 퍼주기식 예산이라든지 무슨 효과가 없는데 계속 예산을 쓰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교육급여야말로 세금을 먹는 국민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는 한 번 수급자가 되면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 수급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혹은 나이가 많은 노세자들의 경우에는 한 번 수급자에서 다시 수급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수급자로부터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첫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한부모 가정에서 지정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쉽게 자립하기도 어렵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18세가 됐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별 대책 없이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져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박수칠 일이지만,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해서, 단지 나이가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수급자로부터 박탈시키는 것은, 혹은 수급자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마침 지금 수급자들이 대학생이 될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수급자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장학금을 통해서 그 수급자가 이제 대학을 마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을 마치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교육급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급여가 보다 좀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듯이 생계급여는 통장에 돈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교육급여도 통장에 돈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료급여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그 차액을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요양취급기관에 돈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급자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65세 이상 노재세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 중에 특히 교육급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한부모 가족에 있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적당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보살핌이 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늦게 퇴근해도 한 사람은 좀 일찍 와서 자녀의 숙제도 봐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를 숙제를 봐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관계도 비교적 폭넓기 때문에 개 중에는 좋은 모델이 될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살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혹은 주변의 관계에서 모델링이 되거나 멘토의 역할을 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급여는 현재는 입학을 하면 해당 학교에다가 시군구에서 등록금을 주고, 이미 이제 입학한 경우에는 이제 그 당사자인 가정에다가 쉽게 말해서 학비를 통장에 넣어주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교육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로 상담이라든지 적절한 학업 지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국에 약 한 3,70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이 35,000개인 상황에서 전국에 3,700개밖에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신고를 받지 않도록 규제한다든지, 또 전국에 한 300여 개소가 운영되었던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2011년부터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당사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주었던 자원조차도 없애버리거나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급여가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상담과 지도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의 교육급여의 경우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급여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수급자에게는 연간 450만 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연간 230만 원까지의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는 이런 제도는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보다 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로 지도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위를 하나 더 따거나 혹은 대학 졸업장을 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가져서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이 교육급여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급여는 다른 어떤 급여에 비해서 진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학생에게 지원했던 것을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확대시켰고, 이제는 사실상 전문대학이나 대학 학생들에게도 교육급여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가 사실상 교육급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순히 등록금만을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등록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와 그리고 진로 지도가 다른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혹은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교육급여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급여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세금을 쓰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쓰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세금을 쓰는 국민이 여전히 세금을 쓰는 국민으로 남기 쉽도록 방임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급여가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른 복지제도,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제도와 잘 연계가 되어서 이 제도가 결국은 개인이 교육급여를 통해서 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좋은 진로를 설계를 통해서 결국은 수급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가정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혹은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제도는 저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첫 자녀가 18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첫 자녀 때문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자녀가 교육급여나 적절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자 제도의 큰 맥락과도 배치된다라고 봅니다. 수급자 제도의 큰 맥락은 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고,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없다면,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안 된다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수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조문상에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라는 그 조문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자녀는 18세 이상이고 어떤 자녀는 18세 미만이라면 수급자에서 박탈시키거나 아니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사업에서 박탈시키는 것은 너무 고지식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결국은 교육급여야말로 매우 중요한 투자다. 세금을 쓰는 국민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교육급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해서 교육급여가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